한국의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이 서울과 부산,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등 대부분을 석권했으나 대구에선 첫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들 중에서 무소속의 한동훈 후보가 당선돼 보수 재건에 나설 수 있게 된 반면 조국 혁신당의 조국 후보는 3위로 낙선해 치명상을 입게 됐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6.3 지방선거에서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대도시 시장들과 도지사들을 모두 수성하거나 탈환하는 대승을 거뒀으나 대구시장의 첫 도전에 실패해 야당의 최후보로를 완전 허물지는 못했습니다.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에서 차기 대선 주자들로 꼽히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부산 북갑에서 당선된 반면에 조국 혁신당의 조국 후보는 평택을에서 3위로 낙선해 시비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북구를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고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해서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맞추겠습니다. 평택에서는 그 명령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다 저의 부족함이고 다 저의 책임입니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전재수 부산시장과 박찬대 인천시장, 김상욱 울산시장 등 주요 대도시들의 시장을 모두 탈환했고 경기도 도지사 등 대부분의 도지사들도 수성해 16곳 중 13곳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내세워 사상 첫 민주당 출신 시장을 노렸던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에게 석패했습니다. 오신 여러분, 제가 부족했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걸어주신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경제 살려야 한다. 거기에는 경제 전문가의 경험. 이에 비해 민주당의 전재수 후보가 현역인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물리치고 부산시장에 당선됐고 울산시장에도 민주당의 김상욱 후보가 승리해 영남권에서 주요 교두보를 새로 쌓았습니다. 민주당은 추미애 경기도지사, 박수현 충남도지사, 신용환 충북도지사, 초대 통합특별시장이 되는 전남 광주시장에 민영배 후보가 무난히 당선됐고 전북도지사에는 이원택 후보가 컷오프 후 무소속으로 도전했던 현역 김관영 후보를 눌렀습니다.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차기 대선 주자들의 시비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해 무소속으로 도전한 한동훈 후보가 부산 북갑에서 이재명 청와대의 초대 AI 수석을 이낸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1.8포인트 차이로 신승을 거두고 보수 재건과 차기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게 됐습니다. 반면 조국 혁신당의 조국 후보는 평택을에 출마해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에게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일관했다가 3위로 낙선하고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에게 어부지리 당선을 안겨줘 진보진영 분열에 책임을 지고 당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지며 차기 대선 주자의 위상에도 치명상을 입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인 결정을 남발했다가 무효 판결을 잇따라 받은 장본인들인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는 대구 달성군에서 당선됐고 김태규 후보도 울산 남갑에서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을 포함한 60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최대 1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제안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 등과 함께 12.5%의 적용 대상 그룹에 포함됐는데요. 다만 아직 최종 확정된 조치는 아니고 오는 7월 공청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무역대표부 USTR이 한국을 포함한 60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운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면서 한국 수출업계와 기업들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국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미 정부는 조사 대상 국가들이 관련 제품의 수입을 충분히 제한하거나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USTR은 수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모두 60개 경제권에 대한 제재 방안을 공개했는데 국가별로 10%와 12.5% 두 개 그룹으로 나누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 인도, 브라질 등과 함께 12.5% 추가 관세 적용 대상 그룹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아직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 공개된 내용은 미 정부가 마련한 제안안으로 오는 7월 6일까지 기업과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접수한 뒤 7월 7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후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최종 관세율과 적용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한국산 제품에 1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종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미국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전자제품, 산업재 등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들은 향후 결정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소비자들에게도 이번 움직임은 관심 있게 지켜볼 사안입니다. 한국산 제품의 수입 비용이 높아질 경우 향후 일부 소비재나 생활용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가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모두 60개 국가와 지역을 조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아시아와 유럽, 중남미 국가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일부 국가에는 10% 관세가, 나머지 국가에는 12.5% 관세가 제한됐는데 미국은 각국의 강제노동 대응 수준과 관련 제도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최종 결정까지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실제 관세 부과 여부와 적용 시기, 대상 품목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정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 환경은 물론 미국 내 한인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일부 한국산 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의 5월 고용이 실업률 4.3%에 일자리를 17만 2천 개나 늘리며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를 기록했습니다. 월드컵 축구 특수 덕분인지 레저 호텔 식당 업종에서 가장 많은 7만 명이 급증했고 로컬 정부에서도 5만 5천 명이나 증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의 버팀목인 고용이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를 보이고 있어 전쟁 종료로 유가와 물가만 잡으면 정상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5월 실업률은 4.3%에서 유지됐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특히 5월 한 달 동안 미국 경제에서는 일자리를 17만 2천 개나 늘리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이는 수정된 4월의 17만 9천 개와 엇비슷한 것인데다가 경제 분석가들의 예측치 8만 개 증가를 2배 이상 뛰어넘은 겁니다. 연방노동부는 또 4월의 일자리는 당초 11만 5천 개 증가해서 이번에 17만 9천 개 증가로 6만 4천 개나 상향 조정했고 3월은 당초 17만 8천 개 증가해서 이번에 21만 4천 개 증가로 2만 9천 개나 늘렸습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2월에 마이너스 13만 3천 개로 후퇴한 이후에 3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서 21만 4천 개, 4월 17만 9천 개, 5월 17만 2천 개 증가라는 호조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한 달에 10만 개 이상 일자리를 늘리면 건전한 고용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5월의 업종별 고용 상황을 보면 생산 분야에서 제조업은 7천 명, 건설업에서 17,000명이나 늘려 양호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레저 호텔 식당 업종에서 가장 많은 7만 명이나 증원했습니다. 여름 성수기가 시작된 데다가 6월 11일부터 개막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축구 특수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강세를 보여온 헬스케어에서도 3만 5천 명을 늘렸고 사회지원에서는 12,000명을 증가시켰습니다. 프로페셔널 비즈니스에서는 6천 명을 늘린 반면에 재정활동에서는 2만 2천 명이나 감원의 대조를 보였습니다. 도매에서 3,700명, 소매에서 1,100명을 각각 줄여 전체 호조와는 반대로 부진을 기록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연방에서 1,000명을 늘린 데 비해 주정부에서는 4,000명을 줄였으나 로컬 정부에서 5만 5천 명이나 급증시키는 덕분에 이를 합해 모두 5만 2천 명을 증원했습니다.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이 이끌기 시작한 연방준비제도는 고용이 호조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가 목표치보다 거의 2배에 되는 3.8%나 급등해 있어 물가 잡기에 총력전을 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조속히 끝나 유가가 급락하면 물가도 하락세로 돌아서 고용 호조와 물가 안정에 도달할 경우 올 하반기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노동시장에서 상반된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신청은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늘어난 반면 기업들의 구인 규모는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현재 노동시장을 저채용, 저해고 국면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노동시장에서 서로 다른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며 고용시장 흐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실업수당 신청이 늘어나며 고용시장 둔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들의 구인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5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만 3천 건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이후 약 4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으로 시장 전망치도 웃돌았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해고된 근로자들이 가장 먼저 신청하는 지표인 만큼 노동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선행지표로 꼽힙니다. 반면 기업들의 채용 수요는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구인 이직 보고서 졸치에 따르면 4월 구인 건수는 760만 건으로 전월보다 73만 건 넘게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약 2년 만에 가장 많은 구인 규모입니다. 특히 전문 사업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채용 수요가 크게 늘었고 방위산업과 데이터 센터 관련 제조업에서도 인력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실업수당 신청은 늘고 기업들의 구인 규모도 증가하는 상반된 흐름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산업별로 고용 여건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방산 등 성장 산업에서는 채용이 활발한 반면 금융업과 일부 소비 관련 업종에서는 채용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연방준비제도도 최근 공개한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에서 현재 노동시장을 저채용, 저해고 국면으로 진단했습니다. 사람을 적극적으로 뽑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대규모 해고에 나서지도 않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기업들은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신규 채용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과거 심각한 인력난을 겪었던 경험 때문에 기존 직원은 최대한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곧 발표될 5월 고용보고서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노동시장의 실제 체력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 또 연방준비제도의 향후 금리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가늠할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민 7,500만 명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의 기금이 2032년부터 바닥나기 시작하면 월 $500씩 삭감될 거란 새로운 경고가 나왔습니다. 각 주별로도 차이가 나는데 커네디컷 $556, 뉴저지 $554, 메릴랜드 $541, 버지니아 $522 등 평균보다 더 많이 삭감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두 가지 핵심 노후 보장 복지 프로그램인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의료보험이 지속적으로 기금 소진에 따른 혜택 삭감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7,500만 명이나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의 기금은 특별 조치가 없으면 2032년부터 바닥나기 시작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세로 걷어들이는 세 수입보다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과 금액이 더 많아져 2032년부터는 사회보장연금의 기금이 소진되기 시작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의 기금이 2032년부터 소진되기 시작하면 7,500만 명 이상의 노년층은 사회보장연금에서 한 달에 $500씩 삭감될 것으로 싱크탱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가 새로 분석해 경고했습니다. 이는 현재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에서 매달 24%를 삭감당한 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위원회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각 주별로 삭감액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삭감되는 주는 커네티컷으로 한 달에 1인당 평균보다 $50 이상 더 많은 $556씩 삭감됩니다. 뉴저지가 $554 삭감으로 두 번째이고 뉴햄프셔 $553씩 삭감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델라웨어는 $549, 메릴랜드는 $541씩 매달 삭감된 채 지급됩니다. 이웃 버지니아는 $522씩 삭감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는 매달 $527씩 줄어듭니다.
서부 지역에서는 워싱턴주가 531달러씩 삭감되고 유타는 523달러씩 줄어듭니다. 이에 비해 플로리다는 496달러, 캘리포니아는 490달러, 텍사스는 489달러, 조지아는 487달러로 평균보다 약간 적게 삭감됩니다. 7,500만 명 이상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혜자들이 매달 연금액을 24%나 되는 500달러 안팎으로 대거 삭감된다면 노년층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므로 워싱턴 정치권이 갖가지 해법을 찾으러 시도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신생아들에게 연방정부에서 $1,000씩 제공하는 트럼프 어카운트가 웹사이트에 이어 앱까지 가동하고 7월 4일부터 $1,000씩 입금해줄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세금 보고 과정에서 미국 어린이 600만 명이 가입했고 웹사이트와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 신생아 120만 명이 $1,000씩 받을 자격을 얻었다고 연방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신생아들은 물론 18세 이하로 소셜 시큐리티 번호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는 트럼프 어카운트가 공식 가동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어카운트.gov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한 데 이어 앱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어카운트.gov라는 웹사이트에 가면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에 계정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연방재무부는 이번 연방 세금 보고 과정에서 트럼프 어카운트에 가입한 미국 어린이들이 600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에서 연방정부로부터 $1,000씩 제공받을 자격이 있는 신생아들은 120만 명으로 나타났다고 재무부가 설명했습니다. BBB법에 따라 신설된 트럼프 어카운트는 트럼프 2기 임기 중인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나는 신생아들에게 연방정부가 1인당 $1,000씩 제공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트럼프 어카운트에 가입하려면 웹사이트의 안내에 따라 우선 국세청 계정을 개설한 후에 폼 4547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트럼프 어카운트 앱을 다운로드 받고 계정을 개설한 후 재무부의 초대 이메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재무부의 이메일은 no-reply의-trump-account.treasury.gov로 보내온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방재무부는 트럼프 어카운트 관련해서는 텍스트 문자나 전화로 통보하지 않으며 그럴 경우 사기로 간주해 회신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독립 250주년인 7월 4일부터 자격 있는 신생아들에게 1인당 $1,000씩 입금해주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독립기념일부터 $1,000를 자동 입금받게 되는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태어났고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있는 가입자들입니다. 이에 비해 델 컴퓨터 사주 부부가 기부한 $625억 지원받게 되는 대상은 10세 이하의 미국 시민권 아동 2,500만 명에게 1인당 $250씩 무상 지원하게 됩니다. 민간에서 참여하는 거부나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지원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5년 이후의 신생아들로 트럼프 어카운트에 자동 입금받거나 델 지원을 받는 대상 아동들은 그 부모나 조부모 등 가족, 제3자가 연간 $5,000씩 불입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가입자들에 대해선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은행이 계좌를 개설해주고 재무부로부터 자동 입금받을 수 있게 관리해주게 됩니다. 주식 등을 투자 사이트인 로빈후드와 연계해 트럼프 어카운트에 쌓이는 금액을 투자 관리에 더 불어나게 해주게 됩니다. 트럼프 어카운트에 입금되는 지원금은 아무 때나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없고 18세 생일이 지난 후 전체에서 절반을 학비나 첫집 마련 다운 페이먼트 등 지정된 목적으로 꺼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 25세에서 30세 사이에는 전액을 인출할 수 있고 승인받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세가 넘으면 트럼프 어카운트에 있는 모든 돈을 꺼내 아무 곳에나 쓸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학자 융자금 제도가 7월 1일부터 대폭 바뀌게 돼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학원과 학부모들에 대한 플러스 학자금 융자에 새로운 한도가 생기고 펠그란트 자격이 좁아지면서 상환 프로그램은 7개에서 2개로 통합됩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공화당이 1년 전 서명 발효시킨 BBB법에 따라 4,500만 명이나 이용하고 있는 대학 학자 융자금 제도가 7월 1일부터 대폭 바뀌게 됩니다. 첫째, 대학원생과 학부모들에 대한 학자금 융자인 플러스론에 새로운 한도가 설정됩니다. 7월 1일부터 새로 받는 일반 대학원생들의 학자금 융자에는 1인당 연간 $25,000, 학위 전체에는 $100,000까지만 융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학부모들이 받는 플러스론에는
연 2만 달러, 전체로는 6만 5천 달러로 제한됩니다. 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학위 대학원들인 메디컬 스쿨, 로스쿨 등의 대학원생들에 대한 한도는 연 5만 달러, 토탈로 20만 달러까지 학자용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방 학자용 자금을 이용하는 미국인들은 라이프타임, 평생 전체로는 25만 7,500달러까지 연방 학자금 융자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7월 1일 이전 이미 받은 학자용 자금은 새로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연방 무상학비 보조인 펠그란트를 받을 자격이 일부 제한됩니다. 장학금이나 무상원조가 수업료 학비보다 많을 경우 펠그란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소득은 적지만 자산을 많이 갖고 있을 경우에도 무상원조인 펠그란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은 $10,000로 저소득층이지만 100만 달러어치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 펠그란트를 못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팹사를 제출할 때 현금 보유를 보여주는 체킹, 세이빙 계좌나 사업체 순가치, 투자 원가치 등을 밝히도록 의무화됩니다. 셋째, 졸업 후 시작하는 상환 방법에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7가지 상환 방법이 2개로 통합됩니다. 7월 1일부터 론 서비서들이 학자용 자금을 갚을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90일 안에 통합되는 새 상환 플랜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는 통보를 해오고 그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스탠다드 상환 플랜으로 전환됩니다. 특히 바이든 말기 신설돼 700만 명 이상 등록했던 세이브 플랜이 2028년 7월 1일에 완전 폐지되지만 그보다 훨씬 앞선 올해 7월 1일부터 새로운 2가지 상환 플랜으로 전환할 것을 독려받게 됩니다. 세이브 플랜 등록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도입한 RAP 플랜으로 대거 전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상환 방법으로 티어드 스탠다드 플랜과 함께 세이브 플랜을 대체하는 RAP 플랜을 소득 기반으로 상환하는 하나의 상환 방법으로 통일해 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팬데믹 이후 미국 청년들의 취업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원인을 둘러싼 새로운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 확산보다 재택근무 증가가 청년 실업률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기업들이 신입사원 교육과 멘토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청년층 취업 시장이 예전만 못하다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 원인을 둘러싼 새로운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연방준비은행은 팬데믹 이후 미국 내 청년 실업률 상승의 주요 원인이 인공지능, AI 확산보다는 원격 근무 증가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29세 미만 청년 실업률은 팬데믹 이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3.1%였지만 팬데믹 이후인 2022년부터 2025년 사이에는 3.7%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원격 근무가 가능한 직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사무직과 전문직 분야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팬데믹 이전보다 평균 1%포인트가량 높아졌습니다. 반면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경력자들의 실업률은 오히려 소폭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처럼 현장 출근이 필수적인 직종에서는 청년층과 중장년층 간 실업률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원격 근무 환경에서는 신입사원을 교육하고 업무에 적응시키는 과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리자와 선배 직원이 직접 업무를 가르치고 멘토링하기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이 경험이 부족한 신입 채용에 더욱 신중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취업 시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계층도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들입니다. 전체 미국 실업률은 4% 안팎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16세에서 24세 청년층 실업률은 최근 9%대를 기록하며 전체 평균의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IT 업계와 사무직 분야에서는 기업들이 신입 채용보다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대학 졸업장만으로 취업이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인턴십 경험이나 실무 프로젝트, 기술 역량을 갖춘 지원자들에게 기회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성형 AI가 신입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지만 연은은 청년 실업률 상승이 AI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며 현재까지의 통계만으로는 AI가 청년 실업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기업들이 신입 채용 규모를 줄이고 높은 수준의 실무 역량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 경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18개 정보기관들을 총괄하는 D&I 국가정보국장에 올해 38살인 빌 풀티 연방주택금융청 청장을 파격 발탁했습니다. 유명한 주택건설업체 풀티 창업자의 손자인 빌 풀티 지명자는 주택금융 분야에서는 전문가로 평가받아 왔으나 정보 분야에선 일한 적이 없는데 트럼프 마가 충성파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의 파격 인사를 단행해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털시 겟바드 국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되는 D&I 국가정보국장 대행에 필 불티 연방주택금융청 청장을 지명했습니다. 필 불티 국가정보국장 지명자는 1988년생 올해 38살로 미국의 18개 정보기관들을 총괄하는 정부 총수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빌 풀티 지명자는 플로리다에서 태어나 노스웨스턴 대학을 나왔으며 유명한 주택건설업체 풀티그룹의 창업자의 손자로 사업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연방주택금융당국인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의 회장을 역임하고 주택금융을 규제하는 연방주택금융청의 대표로 일해왔습니다. 이처럼 주택과 주택금융 업무를 주로 맡아온 필 불티 지명자가 미국의 18개 정보기관들을 총괄하는 D&I 국가정보국장으로 기용돼 모두를 놀라게 한 파격 발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빌 풀티 지명자가 38세에 국가정보국장에 파격 발탁된 배경에는 그가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마가 운동에 앞장서온 충성파이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사임을 발표하고 6월 30일자로 물러나는 털시 겟바드 국가정보국장은 민주당 출신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다가 공화당으로 말을 갈아탄 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로서 정부 총수 자리에 올랐으나 트럼프 진영 내에서 외톨이로 주요 정책 결정에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다가 결국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빌 불티 국가정보국장 대행이 취임하면 CIA 중앙정보국, DIA 국방조국 등 내노라하는 미국의 18개 정보기관들을 총괄하게 됩니다. 다만 미국의 핵심 정보 활동은 CIA나 DIA 등 전문적인 정보기관들이 맡고 D&I는 국가정보를 통합관리해 허점을 틀어막고 정보기관들 사이의 정보 분석을 조율하거나 종합 판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매일 보고하는 일일 정보 브리핑은 주로 국가정보국장이 맡고 있으며 때로는 CIA 중앙정보국장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